승리봉 꼭대기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여기에서는 공기 자체가 얼어붙을 듯이 차갑고 실수 하나하나가 진짜 대가를 요구하죠. 2025년에 등방한 나탈랴 나고비치나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혼자 남겨졌어요. 구조대가 일주일 동안이나 그녀에게 가고 있었지만 결국 제때 도착하지 못했죠. 그 죽음은 내해전 또 다른 비극의 여운으로 남았어요. 2021년 여름 똑같은 산 사면에서 이란 출신 등반가 메흐리 자파리가 실종됐죠. 그녀는 런던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중앙아시아의 7,000m급 본구리 세계를 오르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높이 올라가다가 결국 하얀 공허 속에 영원히 남게 된 거죠. 그녀의 이야기는 어딘가 과감하면서도 무심한 자연과 한 번도 용서하지 않는 산들 사이에서 펼쳐진 기록 같아요. 조급함이나 자만심을 사는 절대 봐주지 않거든요. 2021년 7월 해발 4,000m 남인일체크 베이스 캠프. 문명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고 세상 끝 같아요. 메흐리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꺼내요. 형형색색 국기들과 텐트들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죠. 환하게, 아주 당당하게 웃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처럼. 방수 아우터, 산을 여러 번 다녀온 티가 나는 트레킹화, 허리에는 카라비너 뭉치까지. 그녀는 38살. 평일엔 런던에서 변호사로 일하지만 주말만 되면 자신이 정복한 산 리스트를 늘려나가는 등반가가 되죠. 런던에서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하고 계약서도 들여다보고 기업 분쟁도 다루고 그래요. 말쑥한 정장, 중요한 회의, 몇 달치 일정까지 빽빽히 잡혀 있죠. 그런데 휴가만큼은 지중해 해변 말고 꼭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날카롭고 지평선이 구름에 묻히는 높은 곳을 찾아요.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라 메흐리한테는 완전히 또 다른 삶이에요. 법칙도 현실감도 다른 평행 세계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아드레날린이 있는 거고요. 중앙아시아 7,000m 세계 프로젝트가 어느새 그녀의 개인적인 도전이 되어버렸어요. 칸텐그리 해발 7,010m, 승리봉 7,439m, 코르제네프스카야 7,105m, 전설적인 본구리 세계를 한 시즌에 다 오르겠다는 거예요. 숙련자들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야심찬 목표였죠. 메흐리는 이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해요. 훈련, 고산 적응, 루트까지 별도로 공부하고요.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베이스 캠프엔 그녀 혼자가 아니었어요. 헝가리 팀은 텐트 옆에서 장비를 정비하느라 분주했죠. 알베르트 코바치, 페테르 비테스. 두 사람 다 수십 번 산을 오른 경험자예요. 우크라이나 팀은 날씨 예보를 두고 진지하게 의논하는데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표정은 꽤 신중하고요. 그리고 이란 팀, 사이드 메르자이가 이끄는 작은 그룹은 묵묵하게 각자의 일만 하면서 좀 떨어져 있어요. 누가 봐도 규율 있고 신중하고 한껏 집중한 모습이죠. 메흐리가 다가가서 페르시아어로 인사해요. 그쪽에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하지만 루트 토론에 같이 하라고 권해줬죠. 다들 결국엔 날씨 이야기뿐이에요. 일기예보는 말이 다 다르니까 어떤 날은 3일짜리 힌트를 주고 어떤 날은 사이클론이 온다고 경고해요. 누구는 태블릿으로 위성사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죠. 뭔가 설명 안 되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밴 것 같아요. 산이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밤이 오고 텐트 안에서 메흐리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요. 팔로워들에게 계획을 알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아요. 하얀 산봉우리를 배경으로 한 황금빛 빙하의 노을 사진도 올리죠. 행운을 빈다. 조심해. 꼭 정상에서 사진 남겨줘. 댓글이 쏟아져요. 그러고선 텐트 바깥에서 바람이 자꾸 천막을 때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잠에 들어가요. 마치 산이 조심하라고 속삭이는 소리 같으니까. 3주가 지나면 이 길로 내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 7월 20일의 이야기예요. 새벽은 차갑고 잿빛이에요. 메흐리는 베이스 캠프를 나와서 첫 번째 고지 캠프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해요. 고도는 4,500m쯤. 아직 완전 위험한 높이는 아니지만 숨이 어떻게 변하는지 몸이 바로 알아채요. 안개가 경사면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눈앞이 겨우 10m도 안 보여요. 메흐리는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걸어요. 한 걸음, 숨 들이쉬고 한 걸음, 숨 내쉬고. 등산가라면 몸에 밴 그 리듬이죠. 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세지고 처음에는 가벼운 살랑바람이었는데 이제는 등에 밀어붙이는 힘으로 변해요. 마치 누군가 빨리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것처럼요. 여기 등산로는 지난 수많은 원정대가 다졌지만 새눈이 덮여서 거의 흔적이 안 보여요. 메흐리는 빨간 리본 표시를 따라가요. 바위 위에 붙은 빨간 표식이 하얀 안개 속에 간신히 보였다가 사라지곤 해요.
배낭이 어깨를 잡아 끌지만 메흐리는 절대 벗지 않아요. 안에는 식량이랑 가스통, 침낭, 그리고 고지대에서 밤을 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캠프 쪽으로 오르막길 오르다가 한 번 발을 헛디뎌요. 발밑돌이 돌아가면서 몸이 왼쪽으로 휘청,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어 균형을 잡아요. 바위 날카로운 끝이 장갑을 뚫고 손바닥을 찔러요. 아픈 게 아주 날카롭고 번개처럼 확 와요. 메흐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이를 악물고 천천히 장갑을 빼요. 손은 보이는 것처럼 부어오르고 손목이 쑤셔서 손가락 끝까지 감각이 없어요. 금 갔을 수도 아니면 그냥 세게 부딪힌 걸 수도 있죠. 그녀는 탄력 붕대를 꺼내 단단히 감아서 고정해요. 아픔은 조금 덜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첫 번째 고지 캠프에 도착하자 텐트를 치고 버너에 불을 켜서 물을 끓여요. 손이 덜덜 떨려요. 그게 추위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메흐리는 핸드폰을 꺼내 짧게 영상을 찍어요. 목소리는 밝고 미소도 여전해요. 1캠프까지 왔어요. 손이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내일은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영상과 해시태그도 올려요. 팔로워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행운을 빌어줘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 마지막 말 끝에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눈치채지 못해요. 밤은 쉽지 않게 지나가요. 고산 적응이란 게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몸이 희박한 공기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누구는 빨리 적응하고 누구는 고생을 많이 해요. 메흐리는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깨요. 머리가 세게 조여드는 느낌, 마치 머리를 꽉 쬐는 것 같은 압박감이죠. 구역질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녀는 물을 마시고 고산병 약을 먹고 다시 잠들려 애써봐요. 쉽지 않죠. 아침이 되자 얼굴은 퉁퉁 붓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어요. 그리고 아침 우크라이나 등반대원 한 명이 텐트 근처로 와서 안부를 물어요. 도움 필요하냐고 묻죠. 메흐리는 웃으면서 다친 손 말고 괜찮은 쪽쪽 손을 흔들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곧 위에서 따라잡을게요. 그 남자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지만 더 묻지 않아요. 산에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각자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게 불변의 룰이에요. 메흐리는 이미 한계 상황임을 알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7월 22일 메흐리는 배낭을 챙기고 이란 팀 텐트 쪽으로 내려가요. 사이드 메르자이, 이들은 리더이고 50살 가까운 햇빛과 바람에 얼굴이 완전히 그을린 남자예요. 그는 메흐리의 붕대 감은 손을 보고 시선을 그녀 눈에 한 번 더 맞춰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요. 같이 가도 돼. 하지만 속도는 꼭 맞춰줘야 해. 우린 멈추지 않아. 누가 어떻게 느끼는지, 뭐가 힘든지 묻는 사람도 없고 쓸데없는 조언도 안 해. 그냥 그게 룰이야. 산에서는 규칙이 엄격하거든. 네가 그룹 속도에 맞출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못 맞추면 뒤처지는 거지. 이란 사람들은 늘 그러듯이 해 뜨기도 전에 아직 어두운 새벽에 출발해. 대열은 말 없이 거의 기계처럼 걷고 있어. 맨 앞엔 사이드가 있고 그 뒤로 남자 셋, 맨 끝에 메흐리가 따라가. 속도가 꽤 빨라. 메흐리에게는 그게 너무 버거워.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더 힘들어지고 폐는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프고 심장은 쿵쾅거려서 관자놀이까지 맥박이 퍼져 이제 해발 5,000m, 조금 지나서 5,500m. 공기가 점점 얇아져서 숨을 쉬어도 소용없는 기분이야. 마치 얇은 천을 통해서 숨 쉬는 것 같아. 바위가 있는 구간을 오르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메흐리가 조금 뒤쳐져 한 20m쯤 될까. 더 따라잡으려고 애써보지만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이란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자기 갈 길 가. 그들의 실루엣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메흐리는 하얀 공허 속에 혼자 남아. 잠깐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올라오려 해. 그래도 이를 꽉 깨물고 따라잡아. 아무도 괜찮은지 묻지 않아. 6,000m쯤 올라오자 그룹이 짧게 쉬어. 한 5분 사이드는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 뚜껑에 담아서 돌려줘. 메흐리도 순서가 오자 그 뜨거운 차를 허겁지겁 마셔. 타박상 때문에 손이 너무 아파서 손가락이 잘 안 펴져. 숨기려고 해도 한 이란인이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아채고 페르시아어로 뭔가 사이드한테 얘기해. 사이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해. 힘들면 내려가. 더 올라가면 더 힘들 거야. 그래도 메흐리는 내려가지 않아. 다시 배낭을 메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 사이드는 어깨만 으쓱하고 그룹은 다시 나아가. 6,200m에서 길이 거의 수직으로 변해. 전에 올라왔던 팀들이 남겨놓은 로프가 눈 위로 드러나 있고 그걸 손으로 잡고 몸을 끌어올려야 해. 다친 손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건강한 손 하나만으로 버티다 보니 정말 느려져. 그러니까 그룹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 처음엔 한 30m, 나중엔 50m. 결국엔 앞 사람들이 시야에서 사라져. 6,500m쯤에선 딱 멈춰서 가만히 서서 숨 고르고 위를 올려다봐.
어딘가 구름 속에 이란 팀이 오르고 있을 거야. 정상까지 아직 거의 1000m 남았어.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시야는 흐려지고 속이 막 울렁거려. 이제 더 가면 진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라가 봤자 내려올 힘이 없을 수도 있어. 메흐리는 조용히 돌아서서 하산을 시작해. 천천히 조심조심 건강한 손으로만 바위를 잡아가면서. 여기부터 길은 하얀 안개에 가려서 발자국은 아래로만 나 있어. 8월 4일 오후 4시 첫 번째 등반 이후로 딱 2주째 되는 날. 메흐리는 다시 이 슬로프에 있어. 지난번보다도 더 높게 해발 6,300m. 여기선 공기 중 산소가 해수면의 반밖에 안 돼. 바람 소리가 워낙 심해서 자기 생각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야. 메흐리는 혼자 한 발 한 발 최대한 신중하게 밟으며 올라가. 경사는 거의 45도고 그 위에 오래된 얼음과 신선한 눈이 얹혀 있어. 바깥은 부드럽게 보이는데 속은 누가 봐도 미끄러운 빙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뭔가 바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 메흐리는 멈춰서려고 해보지만 이미 늦었죠. 발밑에 눈이 쏟아져 내리면서 몸을 밑으로 끌고 갑니다. 그대로 굴러 떨어지는데 본능적으로 아이스 X를 뻗어서 비탈에 박아 멈추려 해요. 금속이 얼음에 끼익 긁히지만 잡아주진 못해요. 몸이 돌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요. 하얗고 또 회색 또다시 하얗고 점점 속도가 붙은 채로 메흐리는 눈사태를 함께 몰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한 200m 위쪽에서 헝가리 산악인 알버트 코바치랑 베테르 비테스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아주 작게 점점 커지더니 기차가 달려오는 것 같은 우르릉거림이죠. 뒤돌아보니 눈구름에 휩싸인 사람 하나가 슬로프 위를 미끄러지듯 쏜살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때 몸은 균열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곳은 디키빙하의 깊은 크레바스, 이 거대한 얼음 강줄기 곳곳을 가르는 수많은 틈 중 하나죠. 눈발이 가라앉으면서 다시 고요.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에요. 알버트가 무정이를 집어듭니다. 송신 버튼을 눌러서 소리치다시피 말하죠. 누가 떨어졌어요. 여기는 고도 6,300 정도. 디키빙하 바로 구조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하얀 심연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크레바스는 아주 깊고 벽은 수직에 가까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페테르는 무정이를 다른 팀 주파수에 맞춥니다. 이란 팀의 사이드 메르자이, 그는 저 위쪽 정상 가까이에 있었죠. 그의 조가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워요. 사이드, 들려요? 지금 긴급 상황. 크레바스의 등반자가 떨어졌어요. 잡음만 들리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겨우 짧게 답이 와요. 알겠어요. 등반 계속하겠습니다. 알버트는 페테르를 멍하니 봐요. 뭐가 잘못 들린 건가 싶을 정도죠. 계속한다고요? 거기 사람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란 팀은 다시 답이 없어요. 무정이는 조용해지고 맙니다. 헝가리인들은 베이스 캠프와라도 연결해보려 하지만 거긴 여행사 악사 트래블의 원정대 코디네이터만 연락을 받아요. 그가 위치를 받아 적고 헬기 띄우겠다라고 약속해요. 하지만 이 높이까지 헬기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구름이 아주 낮고 가시거리가 거의 제로, 바람은 초속 50km까지 불고 있으니까요. 조종사들도 못 뜬다고 하죠. 알버트랑 베테르는 그저 크레바스를 내려다볼 뿐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메흐리 자파리의 모습이 있었던 그 자리죠. 시간이 정말 금이에요. 그런데 장비도 없이 스스로 내려간다는 건 자신 역시 목숨 걸겠다는 소리죠. 필요한 건 도움이에요. 줄과 확보 장비, 함께 움직일 팀까지. 근데 이 모든 건 아래 베이스 캠프에서나 구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내려가는 데만 4시간 넘게 걸려요. 구조 신호는 그냥 허공에 흩어질 뿐이죠. 알버트는 위성 전화로 베이스 캠프에 다시 연락해요. 손이 덜덜 떨리고 그게 추위 때문인지 아드레날린 때문인지도 모르겠대요. 그쪽엔 악사 트래블의 원정 코디네이터 막심 포포브스키가 전화를 받죠. 알버트는 위치를 소리치듯 전달하고 지금 당장 헬기 띄우라고 강하게 요구해요. 막심은 적으며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헬기장이 있는 카라콜 도시에선 저고도의 구름이 낀 상황이에요. 기상 조건이 2000m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종사는 산비탈이 안 보인다고 하죠. 현장까지 접근은커녕 채공 자체가 불가능해요. 일기예보에는 날씨가 저녁쯤에야 좋아질 거라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4시간이나 남았어요. 근데 해발 6300m 그 얼음 틈새에선 진짜로 매분마다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죠. 키르기스스탄 구조대장 테미르백 우수발리예프에게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4시 40분. 추락사고가 있은 지는 벌써 40분이나 지난 뒤였어요. 그는 바로 팀을 꾸려요. 베테랑 등반가 3명, 메딕 1명, 장비까지 챙깁니다. 그런데 헬기가 안 떠요. 조종사가 딱 잘라 말하죠. 이 시야에선 날았다간 죽으러 가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절벽이 눈에 들어올 땐 이미 박은 다음일걸요.
테미르백은 지도 펼쳐놓고 머리 굴려봐요. 걸어서 올라가면 최소 8시간. 그땐 이미 밤이 오겠죠. 베이스 캠프는 분위기가 뒤숭숭해져요. 옆 그룹 클라이머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팀까지 다들 코디네이터 텐트 앞에 모여듭니다. 무전으로 상황은 이미 다 전해졌죠. 누군가는 당장 자원봉사팀을 조직하자고 목청을 높입니다. 누군가는 말려요. 전문 구조대 없이 지금 가봤자 소용없어. 틈이 엄청 깊고 최소 100m짜리 로프의 등반 장비, 수직 암벽 경험까지 있어야 해. 우크라이나 클라이머 안드레이 벨리치코가 앞장서요. 5명을 모으고 장비도 확인, 배낭도 챙깁니다. 우린 간다. 공식 구조팀이 날씨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힘이 다 빠지거나 동사할 수 있어. 그들은 오후 5시 반 무렵 해가 슬슬 저물기 시작할 때 출발합니다. 이 길은 밤새 산등성이에서 싸워야 하는 길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밑에서 신세 한탄만 할 순 없죠. 그때 정상 부근에 있던 이란 팀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사이드 베르자이에게 코디네이터가 무전으로 직접 지시합니다. 즉시 추락 지점으로 내려가서 지원해 주세요. 사이드는 단답으로 받아쳐요. 우린 해발 7,000m예요. 내려가는데도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우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맥심이 목소리를 높여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하지만 무전은 뚝 끊기고 이란 팀은 정상으로 계속 올라가요. 이들에게 원정이란 여유로운 산책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미션 그 자체인 거죠. 정상 도전이 전부라는 철학, 그리고 그들만의 코드. 어떤 이는 이기적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프로답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전에선 침묵만 맴돕니다. 알버트랑 페테르는 아직도 크레바스 위에 서서 밑을 노려봅니다. 밑을 향해 소리치지만 들려오는 건 자기들 메아리뿐. 여기선 산의 법칙이 전부고 베이스 캠프의 명령 같은 건 아무 의미 없어요. 8월 5일 아침 6시. 알버트 코바치와 페테르 비테스는 베이스 캠프로 내려오지 않았죠. 그들은 해발 6,000m 텐트에서 밤을 꼬박 지냈어요. 새벽 빛을 받으며 크레바스로 되돌아가려고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겨우 서너 번 바람에 텐트가 와르르 흔들릴 때마다 깨고 또 잠깐씩 눈을 붙였습니다. 텐트 찢어질까 덜덜 떨면서요. 아침이 되자 둘 다 뜨거운 차 한 모금 마시고 장비 챙기고 아이젠 신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둘 다 알아요. 이런 밤을 크레바스에서 버틴 사람이 살아있을 확률 거의 없다는 걸요. 그래도 가야만 하죠. 두 사람은 천천히 신중하게 스틱으로 눈 아래를 두드려가며 걸음을 옮깁니다. 슬로프는 완전 함정이에요. 눈이 덩어리로 덮여 있는데 그 밑에 빈 공간이 숨어 있거든요. 크레바스도 있고 공기 주머니도 있고 잘못 디디면 그대로 빠집니다. 눈사태 위험이 엄청 높아요. 특히 어제 눈이 많이 온 뒤라서 더 그렇죠. 말 한마디, 돌이 구르는 소리, 심지어 과하게 숨 쉬는 소리까지도 눈사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알베르트가 앞장서서 길을 확인하고 페테르는 그 뒤를 한 10걸음 정도 간격을 두고 따라가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해요. 만약 한 명이 빠지면 다른 한 명은 위에 남아 있어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둘은 아침 8시쯤 사고 지점에 도착해요. 산사면에 깊게 입이 벌어진 틈이 있어요. 폭은 한 뼘도 안 되지만 아래로는 몇십 미터씩 어둡게 이어져 있죠. 가장자리에는 얼음이 송곳처럼 날카롭게 매달려 있어요. 알베르트가 배 깔고 누워서 조심스럽게 몸을 내밀고 손전등을 들여다 비추는데 빛이 벽에 부딪히고 파란 얼음에 반사되다가 그 아래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는 커다랗게 소리치죠. 메흐리, 내 말 들려? 대답해봐. 동굴 속의 메아리만 여러 번 돌아올 뿐 아무 대답이 없어요. 페테르는 틈을 돌아서 다른 흔적을 찾으며 멀리 돌아가요. 한 20걸음쯤 떨어진 곳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침낭이 눈에 파묻히다시피 놓여 있고 그 옆엔 빈 물병, 끊어진 밧줄, 부러진 등산 스틱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어요. 몸부림의 흔적이죠. 메흐리가 뭔가에 매달리려고 애썼던 것 같지만 결국 버티지 못했나 봐요. 그 옆엔 눈에 선명한 어두운 얼룩도 있고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알베르트가 배낭에서 밧줄을 꺼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80m짜리 밧줄이 전부였어요. 한쪽 끝을 자기 안전벨트에 연결하고 다른 쪽은 큰 바위에 묶고 더 단단히 고정하려고 얼음도끼도 눈에 박아둬요. 페테르가 밧줄을 잡고 알베르트의 하강을 도와줘요. 알베르트는 조심스럽게 틈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점점 벽이 좁아지면서 머리 위로 빛이 사라지고 남은 건 차갑고 어두운 공기예요. 아는 밖보다 훨씬 더 추워요. 아마 영하 30도, 어쩌면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허옇게 얼어서 수염과 속눈썹에 선개처럼 달라붙어요.
10걸음, 20걸음, 30걸음. 알베르트는 계속 손전등으로 아래를 비추며 더 내려가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온통 얼음과 돌덩이뿐이에요. 결국 40m쯤 내려가서 밧줄이 끝나요. 그는 허공에 매달려서 밑을 보지만 틈은 여전히 깊게 계속되고 손전등 불빛도 닿지 않는 곳까지 이어져 있어요. 심장이 목까지 뛰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 메흐리가 저 아래에 있다면 전문 장비 없이는 절대 도달할 수 없겠구나 싶은 거죠. 알베르트는 밧줄을 타고 다시 올라가요. 겨우 밖으로 나와서 눈 위에 드러누워 눈을 감아요. 아직도 그녀가 어딘가 가까이에 있는 것만 같은데 너무 조용해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8월 5일 런던. 사고 소식이 메흐리 가족에게 전해진 건 사고가 나고 나서 거의 12시간쯤 지난 뒤였어요. 언니인 시린이 등산가들만 있는 비공개 그룹에서 이런 글을 처음 봐요. 이란 여성 한 명이 키르기즈스탄의 승리봉에서 크레바스로 떨어졌습니다. 날씨 때문에 수색이 어렵습니다. 시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그녀는 곧바로 메흐리의 위성전화로 연락해보지만 연결이 안 돼요. 메신저에도 메시지를 보내지만 감감무소식이죠. 점점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시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해요. 전년도 등반 정상에서 찍은 메흐리 사진과 함께 영어랑 페르시아어로 이렇게 적어요. 제 여동생이 키르기즈스탄 승리봉에서 실종됐어요.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해요. 혹시 자세한 소식을 아시거나 구조 작업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꼭 연락 주세요. 이 글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요. 공유, 댓글, 그리고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들. 전 세계 산악인들이 DM을 보내와요. 어떤 사람은 키르기스 구조대랑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하고 또 누구는 비슷한 구조 경험을 나눠줘요. 메흐리의 런던에 있는 법률회사 친구들도 발 뻗고 나서요. 키르기스 대사관이랑 영국 외무부, 적십자까지 다 전화를 돌려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딱 하나예요. 상황이 정말 어렵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런던에 있는 이란 디아스포라도 바로 움직였어요. 이란 체육부랑 영상통화까지 잡아서 말이죠. 저희가 키르기스 쪽에 공식 요청을 했고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쉬린이 카메라 향해 소리쳐요. 기다려요. 시간 진짜 없어요. 헬리콥터 보내고 전문팀 꾸려서 당장 구조 나가야죠. 담당자는 고개 끄덕이며 최대한 빨리 조치 약속해요. 그리고 바로 통화가 끊겨요. 기지 캠프에선 코디네이터인 막심 포포브스키가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기자,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다 똑같이 물어요. 구조대 언제 도착하나요? 막심은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말해요. 공식 구조팀이 아직 악천후 때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헬리콥터도 이륙 못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내려간 적 있는데 로프가 짧아서 바닥까지 닿지 못했어요. 깊이가 80m도 넘으니 특수장비가 필요합니다. 악사 트랩을 해서 공식 성명까지 올렸어요. 저희 고객 메흐리 자파리님이 빅토리 피크 사면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극한의 기상 조건과 현장 접근 어려움 등으로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희망도 안 느껴지는 그런 멘트였어요. 런던에 있는 메흐리 친구들은 모여서 계속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봐요. 뉴스피드 새로 고침하고 키르기스에서 올라오는 소식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어요. 한편 빅토리 피크 사면에 있던 헝가리인들은 빈손으로 내려왔죠. 한쪽에선 런던에서 기도하고 다른 한쪽은 베이스 캠프에서 그저 조용히 있을 뿐이에요. 8월 6일 베이스 캠프. 알버트 코바치는 분노와 고산 증세로 얼굴이 빨개진 채 코디네이터 텐트 문을 박차고 들어와요. 무정의를 탁 집어던지며 말해요. 이거 적어놔요. 이란 팀이 구조 요청 거절했어요? 사고 지점에서 겨우 200m쯤 떨어져 있었으면서 그냥 지나쳤다고요. 만약 그때 곧바로 내려갔다면 메흐리가 살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막심이 진정하라고 해도 알버트는 듣지 않아요. 오히려 녹음기를 꺼내서 8월 4일 무전교신을 틀어요. 사이드 메르자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시큰둥하게 들려요. 등반 계속하겠습니다. 하산은 의미 없습니다. 피터 비테스는 헝가리 등산 커뮤니티에 직설적인 게시글을 올려요. 외교적 표현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예요. 이란 팀이 구조 신호를 무시했고 여자가 크레바스에 갇혀 죽어가던 동안 정상만 노렸습니다. 이건 등반이 아닙니다. 이건 배신 행위예요. 첫 1시간 만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요. 등산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둘로 나뉘었죠. 한쪽은 헝가리 쪽 지지해요. 고산에선 인간의 법칙이 우선이지 야망이 아니라. 반대편은 이란인을 옹호해요. 7,000m에서 하산하면 모두 위험해져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사이드 메르자이는 이틀 뒤에 답장을 해요. 그때쯤이면 그의 팀은 정상 등반에 성공하고 베이스 캠프로 내려오고 있죠. 그는
이란 산악 전문 잡지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망설임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신호를 받은 순간 우리는 해발 7,000m에 있었어요. 내려가려면 적어도 6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때쯤이면 도와줘도 소용이 없었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정상에 올랐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예요. 기자가 물어봐요. 책임감 같은 건 못 느끼세요? 사이드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죠. 산에서 각자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는 구조대가 아니잖아요. 베이스 캠프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져요. 우크라이나 팀은 헝가리 사람들을 대놓고 편들죠. 안드레이 벨리치코가 텐트 앞에서 사이드를 마주쳐요. 일부러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들은 그녀를 버린 거예요.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정상을 선택했다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자신을 산악인이라고 하나요? 사이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나버려요. 그의 팀은 말없이 장비를 챙기고 다른 원정대들의 무거운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집니다. 이란 팀은 추가 수색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죠. 사이드가 코디에게 말해요. 우리 원정은 여기서 끝났어요. 우리는 계곡으로 내려갈 겁니다. 막심이 붙잡으려 애써요. 가시기 전에 진술만이라도 해주세요. 사건 순서를 정리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란 팀은 이미 배낭을 싸면서 대답도 하지 않아요. 1시간쯤 지나 그들은 캠프를 완전히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베르는 캠프 끝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길을 지켜봐요.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페테르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사람마다 누구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산이 남을 사람을 정하죠. 8월 7일 오전 11시 반 해발 6,800m 피크 포베디 북쪽 사면 이란 클라이머 알리 레자디나는 정상 도전에 실패하고 하산 중이었어요. 날씨가 갑자기 엄청 나빠졌죠. 앞이 몇 미터밖에 안 보이고 바람도 거의 폭풍 수준입니다. 레자디나는 한 발 한 발 스틱으로 눈을 찔러가며 지그시 눈길을 확인해요. 하지만 눈 아래엔 유리처럼 미끄러운 얼음이 숨어 있었죠. 그 순간 한쪽 발이 미끄러져요. 레자디나는 스틱으로 버텨보려고 아등바등하지만 쇠끝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질 뿐이죠. 몸이 뒤로 쏠리며 균형을 잃어요. 그리고 그는 굴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넘어지며 암벽을 튀고 굴러요. 배를 바닥에 대고 아이스엑스를 꽂아보려고 하는데 무거운 배낭이 등 위에서 몸을 잡아 끌어요. 100m, 200, 300. 그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래쪽 대략 400m 지점에는 우크라이나 팀이 있었어요. 비명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끊기는 소리. 팀원들이 고개를 들어산 위를 봐요. 안개 사이로 사람 하나가 구르며 돌출바위에 부딪혀 튕기는 게 어렴풋이 보입니다. 안드레이 벨리치코가 무정의를 집어들어 외쳐요. 추락자 발생. 북쪽 사면 해발 6,800쯤 도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친 잡음만 무정의에서 흘러나오죠. 그들은 사고 지점으로 뛰어오릅니다. 가는 숨이 목을 태울 만큼 고산이지만 최대한 빠르게요. 눈 위에 미끄러진 자국, 바위에 걸린 천 조각, 눈에 꽂힌 트레킹 폴 하나. 그러다 자국이 끊기고 바로 앞에는 깊게 갈라진 크레바스가 나와요. 안드레이가 헤드랜턴을 켜고 그 틈 아래를 비춰봅니다. 끝없이 깜깜한 어둠뿐입니다. 돌 떨어지는 소리만 메아리처럼 퍼진다. 그들은 걸으며 무심코 발로 돌을 건드린다. 무정의로 다른 이란 팀이 연락해 온다. 사이드 팀이 떠난 후에도 경사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다. 여긴 레자딘이야. 우리 원정대 사람이야. 지금 너희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 안드레이가 대답한다. 로프가 필요해. 최소한 150m. 약간의 약 그리고 확보 장비가 필요해. 이란인들은 필요한 걸 모두 챙겨 오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서는 균열을 들여다보고 고개만 젓는다. 누군가가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한다. 저기 너무 깊어. 우린 거기 들어갈 수 없어. 안드레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 장비 있잖아. 해볼 수 있어. 이란 팀은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을 마주친다. 잠시 뒤 한 명이 대답한다. 이미 한 명을 이 산에서 잃었어. 또 그러고 싶진 않아. 그들은 돌아서서 하산을 시작한다. 우크라이나 팀은 균열 옆에서 2시간 더 남아 있었다. 아래를 향해 소리치고 손전등을 비추며 계속 귀를 기울인다. 아무 소리도 없다. 바람 소리만 균열 사이로 울려 퍼진다.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 같다. 그날 산은 두 번째 희생자를 데려갔다. 8월 8일 새벽 베이스 캠프에서 낀 팀이 모였다. 우크라이나 사람 셋, 이스라엘에서 온 둘. 이스라엘 팀은 옆 캠프에 있었다. 레자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산에서는 말 없는 규칙이 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시도해야 한다. 이스라엘 알피니스트 20년 경력의 시몬 레비가 마지막으로 장비를 확인한다.
200m짜리 로프, 카라비너 8개, 구급약, 위성전화. 쓸모없을 수도 있단 걸 알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다. 그들은 새벽 6시에 출발한다. 하늘이 아직 희끄무레하고 햇살이 산을 막 스치기 시작한 시간이다.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5시간쯤 걸린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겁다. 해발 6,500m,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다. 전날도 이곳을 올랐던 안드레이 벨리치코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한다. 얼굴은 푹 꺼졌고 눈은 밤을 지샌 듯 빨갛다. 거의 말도 안 하고 그저 손짓으로 방향만 가리킨다. 전고 즈음 날씨가 변한다. 바람이 갑자기 세진다. 마치 누군가 하늘의 문을 활짝 연 것처럼 70km가 넘는 강풍이 다리를 휘청기게 만든다. 무릎 꿇고 돌에 매달려야 겨우 버틴다. 눈은 거의 눕듯 날아 얼굴을 찌른다. 시야는 5m도 안 된다. 시몬이 무정히에 대고 외친다. 멈춰야겠어. 더 가면 위험해. 하지만 안드레이는 고개를 젓고 앞으로 가자고 손짓한다. 균열까지 200m가 남았다. 팀은 오후 2시쯤 균열에 도착한다. 균열은 어제보다 더 무섭게 보인다. 가장자리는 얼음으로 뒤덮였고 눈이 쌓여서 어디가 단단하고 어디가 텅 비었는지 구분이 안 된다. 시몬은 로프를 묶고 아래로 내려간다. 20m, 30, 50. 손전등 불빛 아래 푸른 얼음과 검은 암석, 어딘가에는 방금 언 물방울이 반짝인다. 깊이 70m쯤에서 시몬이 멈춘다. 그 아래로는 균열이 너무 좁아져서 옆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 시몬은 다시 로프를 잡고 올라온다. 바람이 세게 불어 로프가 현처럼 떨린다. 겨우 지상에 올라오니 그가 후드를 조여쓰고 조용히 팀을 바라본다. 말이 필요 없어요. 다들 그냥 알아요. 이스라엘 친구가 조용히 보온병을 꺼내서 뜨거운 차를 따르더니 옆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모두 아무 말 없이 철컵을 두 손에 꼭 쥐고 손을 녹이면서 한 모금씩 나눠 마시죠. 하산은 오후 3시에 시작돼요. 속도는 느려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신중하게 내딛어요. 등 뒤로 바람이 불어서 등을 미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서두르면 그게 바로 참사로 이어집니다. 해발 6,000m쯤에서 우크라이나 대원이 발을 헛딛고 미끄러져서 한 5m쯤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요. 다행히 재빨리 아이스엑스에 몸을 걸어서 멈췄죠. 모두 가슴이 쿵쿵 뛰어요.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구조대도 이제 누가 구하러 올지 모르는 대상이 되거든요. 사실 구조대원들도 실종자가 되곤 해요. 8월 8일 오후 2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팀이 빈손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을 때 러시아 슈투름 팀은 동쪽 사면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갇히고 말아요. 발렌틴 미하일로프, 드미트리 소콜로프, 이고르 벨로프, 안톤 카르포프 이 4명의 등반가가 해발 7,100m 데스존에 고립된 거예요. 여기선 산소가 너무 부족해서 몸이 정말 하나씩, 세포 하나하나씩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데서 1시간 버티면 수일치 수명마저도 깎여요. 날씨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한밤중 폭풍이 몰아치자 텐트는 몇 초 만에 떼어져 날아가 버려요. 발렌틴은 간신히 침낭만 잡고 나머지는 다 절벽 아래로 날아가요. 남은 것들로 몸을 덮고 다들 바위에 딱 붙어서 버텨보려 해요. 기온은 영하 40도 가까이 떨어졌고 바람소리가 너무 거세서 바로 옆 사람 목소리조차 안 들립니다. 드미트리가 제일 먼저 의식을 잃어요. 고산병이 극심해져서 뇌부종이 빠르게 진행된 거죠. 발렌틴이 드미트리를 깨워보려고 흔들고 소리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이고르는 무정이를 잡고 잡음 섞인 전파에 대고 외쳐요. 슈투름 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7,100, 한 명 의식 없습니다. 구조 요청합니다. 베이스캠프 코디네이터가 신호를 받고 응답하지만 내용은 항상 같아요. 헬리콥터는 떠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내서 내려오세요. 결국 발렌틴 미하일로프가 결정을 내립니다. 42살, 예카테린부르크 출신의 등산 강사인 그는 수십 개 정상에 오른 베테랑이죠. 그는 알아요. 여기 멈추면 전원이 다 죽는다는 걸요. 발렌틴은 드미트리를 자기 몸에 로프로 묶고 하산을 시작해요. 이고르와 안톤도 뒤따라가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사투해요. 드미트리는 이제 거의 늘어져서 줄이 사람만큼 무겁게 아래로 처지죠. 발렌틴도 여러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해발 6,800m쯤에서 결국 로프가 끊어집니다. 오래돼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라 버티질 못했거든요. 드미트리는 그 순간 아래로 추락해서 짙은 흰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발렌틴은 그대로 뛰어가서 붙잡으려 해요. 이고르가 소리칩니다. 멈춰, 넌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발렌틴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들으려는 건지 하산을 계속해요. 점점 더 속도도 올라가고 신중함도 점점 잃어갑니다. 결국 그도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고 맙니다. 이고르와 안톤만이 남아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허공과 바람뿐이에요. 그들은 친구들의 이름을 소리쳐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둘만이 계속 내려가서 결국 밤늦게 베이스 캠프에 도착합니다. 이미 몸은 동상에 탈진에 거의 기진맥진이에요. 사람들은 담요로 둘러싸고 뜨거운 차를 입에 부어주며 살려내려 애를 씁니다. 그때 이고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렌틴, 드미트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신은 아직도 못 찾았죠. 사는 국적도 이름도 가리지 않아요. 모두한테 똑같이 냉정하죠. 8월 열이틀 비슈캑. 키르기스스탄 재난대책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테이블엔 관료들, 구조대 지휘관, 산악연맹 대표들이 모였고 프로젝터 화면엔 이름 4개가 올라와 있어요. 메흐리 자파리, 알리 레자딘, 발렌틴 미하일로프, 드미트리 소콜로프. 단 일주일 동안 4명이나요. 장관은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고 말해요. 이건 진짜 비극입니다. 피크포베다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구조대장 테미르백 우수발리예프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서요. 목소리는 지쳤지만 또렷해요. 우리나라 헬리콥터가 3대밖에 없어요. 그중 2대는 너무 낡아서 5,000m 이상은 못 올라가죠. 알피니즘 장비도 자체적으로 사야 하고요. 고산에서 작업할 장비 같은 건 아예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는 구조대원이 동상 입은 손, 끊어진 밧줄, 부러진 카라비너 사진을 보여주어요. 현실은 정말 냉정해요. 여행사 악사 트래블 직원이 반박합니다. 문제는 장비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 문제죠. 등방아들이 준비 부족한 채로 오기도 하고 본인 실력을 과신해서 경고를 무시해요. 저희가 그들의 모든 결정을 책임질 순 없어요. 테미르백은 시선도 차갑게 쏘며 말해요. 당신네가 탐험을 조직하고 돈 받잖아요. 그럼 그만큼 책임도 져야죠. 회의장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누군가는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하자고 하고 누군가는 등방액 전원 의무보험을 도입하자고 해요. 초대받은 한 산악인이 마이크를 잡고 말해요. 네팔의 에베레스트처럼 우리도 퍼밋, 즉 등반 허가 시스템이 필요해요. 경험이 증명된 사람, 건강진단서, 그리고 비상시 구조 보험까지 갖춰야 하죠. 가이드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팀은 안 됩니다. 이 아이디어엔 반대도 만만치 않아요. 관료들은 관광객이 줄까봐 걱정이 커요. 알피니즘은 해마다 이 나라에 수십억 원을 벌어다 주니까요. 하지만 통계는 냉정하죠. 지난 5년간 피크포벳에서 2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히말라야의 많은 8,000m 본구리보다 더 많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회의가 끝날 무렵 결국 새로운 규정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결정돼요. 모든 탐험은 의무적으로 등록, 장비 점검, 일정 경험치, 그리고 전문 가이드 동행이 필수 조건이 됩니다. 법안은 석 달 만에 준비되고 2021년 11월에 통과됐어요. 이제 누구든 피크포벳에 오르려면 퍼밋을 사야 하고 건강진단서와 최소 6,000m 이상 등반 3번 이상의 경험을 증명해야 해요. 이제 산 꼭대기 하나하나가 서류로 값이 정해지는 셈이죠. 2021년 9월, 올해 알피니즘 시즌이 막을 내립니다. 나미니리 체크 베이스 캠프는 조용해져요. 텐트는 다 철거되고 장비는 박스에 담기고 헬리콥터가 마지막 팀을 평지로 실어 나릅니다. 헝가리 산악인 페테르 비테슈는 출발 전 마지막 밤 모닥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요. 불이 바삭바삭 타오르고 불꽃이 어두운 하늘로 튑니다. 그는 서서히 어둠에 새우며드는 산비탈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려요. 메흐리는 달랐어요. 그는 헝가리 산악 잡지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더 강한 척 그런 거 안 했어요. 언제나 웃고 있었어요. 힘든 순간에도요. 첫날 캠프에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녀가 우리 텐트에 와서 뭔가 특별한 이란식 허브차를 가져왔죠. 우린 둘러앉아 코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 웃음이 너무 전염력이 있어서 거기 있던 모두가 다 같이 웃음이 터졌죠. 눈빛에 그 빛이 있었어요. 마치 자기 자리를 딱 찾은 사람처럼요. 우크라이나 등반가 안드레이 벨리치코는 또 다른 기억을 꺼냅니다. 그는 키예프 집에 앉아 있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놓여 있죠. 그녀가 자기 등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엘브루스, 몽블랑, 이란의 어느 산인데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그 모든 사진에서 그녀는 늘 정상에서 깃발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죠. 그리고 저를 놀라게 했던 건 항상 혼자였다는 거예요. 팀도 가이드도 파트너도 없이. 그녀와 산, 그 둘만 있었죠. 제가 왜 이렇게 위험하게 등반하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산악인 시몬 레비는 영상통화 인터뷰로 등장합니다. 그의 뒷배경에는 여러 산의 정상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길, 자연, 그 자유를요.
또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오르죠. 자신에게 혹은 주변에요. 메흐리는 그 두 번째 쪽이었어요. 그게 꼭 좋다, 나쁘다 할 순 없죠. 그냥 사실이에요. 메흐리는 산이 아니라 자기 속의 의심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거의 이겼다는 거죠. 악사트레블의 코디네이터 막심 포포프스키가 기본 베이스 캠프의 시즌 임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장비 컨테이너를 닫죠. 한 시즌에 3개의 봄구리를 오르고 싶어 했어요. 프로에게도 상당히 대단한 도전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봄구리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적응하고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그래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페테르는 마지막 나뭇가지를 모닥불에 던지고 타오르다가 재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끔 진짜 정상은 산이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2021년 10월 남인일책 베이스 캠프는 텅 비어 있어요. 텐트도 모두 정리됐고 깃발도 내렸고 모닥불 자리는 눈 아래 파묻혔죠. 이제 남은 건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는 돌들뿐. 여기서 벌어진 모든 일들의 조용한 목격자들이죠. 바람이 고원을 휘돌며 눈가루를 일으켰다 내려앉게 만듭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얀색과 고요함만. 사람들은 산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에서 도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성격의 시험이라고 말하죠. 등방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산은 공정하거나 혹은 잔인하지 않아요. 그냥 무관심할 뿐이죠. 산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 첫사람이 아래에서 쳐다보기 훨씬 전부터 수백만 년 동안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등반가가 떠난 후에도 또 수백만 년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메흐리 자파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해발 6,000m를 넘게 올라가는 모든 등방아들은 그걸 압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르죠. 아래에서 올라다 보면 꼭대기가 마치 손에 닿을 것 같고 나 자신도 엄청 강해진 기분이 들어. 준비도 했고 경험도 쌓았고 의지도 굳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싶잖아. 내가 진짜 간절하면 산이 내어줄 거라는 생각도 들어. 하지만 사실 산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 산은 그냥 올라가게 해주거나 아니면 안 해줄 뿐이야. 그 선택권은 우리한테 없는 거지. 피크포베디의 경사면에서 바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틈마다 울부짖고 뾰족한 바위 능선 위를 휘몰아치면서 한쪽 사면에서 다른 쪽 사면으로 눈을 실어 날리지. 이런 소리를 이곳에 왔던 사람은 모두 들어봤을 거야. 메흐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 소리를 들었고 레자디나도 그랬어. 발렌틴 미하일로프도 물론 듣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도 이후에도 모두 들었지. 근데 사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 왜 누구는 정상에 오르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남게 되는지 설명도 안 해줘. 오히려 가끔 산의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 2022년 5월,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야. 피크포베디의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첫 탐험대들이 다시 그 길을 오르기 시작하지. 베이스 캠프에는 또다시 생명이 가득해져 텐트도 보이고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고 각자 작은 희망으로 가득해. 신입들 중에는 작년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봤지만 별로 신경 안 써. 사실 산에는 비극이 많잖아. 어느 정상이나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름을 품고 있어. 코디네이터의 텐트 안에는 오래된 무정이가 하나 놓여 있어. 바로 그 무정이 작년에 조난 신호 메시지가 오갔던 그거야. 막심 포포브스키가 그걸 들어 올려서 배터리를 확인하고 전원을 켜지. 곧장 하얗게 지직대는 소음이 텐트를 채워. 무질서하고 끝없는 화이트 노이즈지. 전파가 바위 사이를 오가고 빙에 부딪히고 공허 속에서 사라지는 그 느낌. 그러다가 갑자기 노이즈가 뚝 끊기고 목소리가 들려. 작고 잡음으로 일그러진 잘 안 들리는 목소리야. 베이스, 여긴 팀. 우리 눈 위에서 뭔가 발견했어. 막심이 재빨리 무정이를 귀에 붙이고 송신 버튼을 눌러. 다시 말씀해 주세요. 누구세요? 좌표는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다시 지직대는 소리뿐. 방금 그 목소리는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막심은 주파수를 바꿔가며 신호를 잡으려 애써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어쩌면 그저 다른 탐험대에서 장비를 발견했다는 연락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전파 잡음과 대기, 거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 높은 고도에서는 무선 신호가 워낙 제멋대로거든. 어떤 땐 몇백 킬로미터 밖 신호가 잡히고 또 어떤 땐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 소리도 안 들릴 때가 있어. 막심은 무정이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텐트 창 밖을 바라봐. 아침 안개에 뒤덮인 경사면 어디선가 구름 너머 갈라진 틈과 눈밭 사이에 대답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이겠지. 작년 여름 그때 등방아들은 뭘 발견한 걸까?
메흐리 자파리와 알리 레자디나 발렌틴 미하일로프에게 남은 건 뭘까? 그들의 시신은 빙하 틈 깊은 바다까지 닿았을까? 아니면 어딘가 중턱의 영원한 추위 속에 멈춰 있을까? 어떤 가족들은 이제 끝이 나길 기다려 시신을 집으로 모셔와서 전통대로 장례를 치르고 묘비라도 세우길 바라지. 하지만 산은 쉽게 포로를 내어주지 않아. 빙하는 아주 느리게 1년에 몇 센티미터씩만 움직여. 어쩌면 몇십 년 뒤 얼음이 녹거나 밀리면 누군가의 시신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또 어쩌면 영원히 사라진 걸지도. 산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없어. 그저 저 높은 곳에 스며들 뿐이야. 봐줘서 고마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